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이번 7장 3절, 4절, 5절 마지막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정보활동의 환경 변화입니다. 국가정보활동의 환경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냉전 종식에 따라서 군사 안보의 비중은 감소하고 경제, 사회 환경, 사이버, 보건 등 비군사적 안보 위협이 부각됨에 따라서 안보 개념의 변화가 있었고, 또 국제사회에는 새로운 행위자인 국제기구, NGO, 테러단체, 그 다음에 국제범죄조직, 불법 이민조직 등 어떤 새로운 위협 주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행위자가 많이 등장을 하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국제사회의 세계화로 인해서 희장국가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경제공동체, EU 등 경제공동체와 다국적 기업 확산 등과 함께 국제범죄가 세계화로 인해서 안보와 치안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기술, 공개 출처 정보의 이용이 확대되고, 반해서 또 반면 인간 정보 의존은 감소하고, 정보 또 수요는 증대로 인해서 정보 요원의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민주화로 인해서 언론, 의회, 시민사회의 감독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정보기관의 제도적인 민주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국가 정보 활동의 이제 변화, 환경이 이제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사태 시의 정부의 역할인데요. 위기 수습 과정에서는 국가 위기는 이제 주로 외교적인 협상으로 해결이 되지만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제한적인 국지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수습 과정의 특징이 바로 이제 외교 협상으로 이제 주로 이제 해결되지만은 또 무력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제한적인 국지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나 제3국의 중재가 위기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사태에서는 정보는 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측 경고해서 위기를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정확한 상황과 의도를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위기 해소 과정에서는 협상력을 강화하고 사후 대응책 수립에도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시에 필요한 정보로서는 위기 징후를 조기 공부하고 위기 중 지속적인 정보를 지원하며 종료 후에는 정책 행위 평가가 이제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방국, 적국의 행동, 그리고 임박한 공격 가능성, 대정책 변화를 초래할 핵심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정보감시태세가 이제 워치컨인데요. 이 워치컨은 이제 5개 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상 단계로부터 경계 강화까지 위협 수준에 따라서 정보 전력을 운영하는 것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전 대비태세인 대북헌과는 구분되는 정보 중심의 어떤 경보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시 경보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의 주요 공통점은 베를린 위기라든가 쿠바 위기, 대만 해협 위기 등의 대부분의 국가 위기는 이제 군사적 충돌 확대를 피하고 외교 중재를 통해서 관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역시 동맹, 정보전,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위기 지속과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이제 미국에 의한 그 행동은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이고, 앞으로의 위기, 국가 간의 동맹, 또 국가 간의 전쟁,
측면에서는 다른 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 위기 사태인데요. 최근 북한의 대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통상적으로 이제 북한의 후계 체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든가 미국과 중국, 한국 등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내부 통제와 체제 유지를 위한 대외적인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의 주요 국가 위기 흐름은 1950년대 이후에 남북, 무장공비 침투, 테러, 암살 기도,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지속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핵 미사일과 국지 도발이 병행되는 고강도의 위기로 발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반도의 위기 사태의 특징을 보면은 한반도 위기는 북한 내부 권력 구조의 변화와 주변 강대국과의 역학관계, 또 국제 정세 변화에 민감하고 또 군사 비군사 수단을 망라한 복합적 무차별적인 위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위기 수습 과정에서는 소규모 위기 반복을 차단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북한의 은밀한 의도를 분석하고 한미 간의 위기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도발 주기성을 고려해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안전과 국제적인 위상 제고를 저해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위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국가위기 관련 법, 제도 정비, 전문 위기관리 인력 양성, 정치 지도자의 확고한 안보관과 국민 통합이 국가위기 대응의 핵심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국가정보에 대한 숙고인데요. 셔먼 켄트의 견해와 또 이거에 대한 슐스키의 반론이 있는데요. 셔먼 켄트는 국가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정보로 규정을 했고 따라서 현형 전술정보, 국내정보, 또 한계가 불명확한 방첩 공작 정보는 본질적으로 국가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정보라는 것은 국가 목표 달성과 세계 평화 자유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지식이고 비밀성은 정보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켄트는 절대 비밀 부존의 원칙을 주장을 했는데요.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의 개입 의도는 사전에 존재하는 비밀이 아니었다. 그래서 전쟁 발발 후에 어떤 정치적인 결정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비밀 정보 수집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핵심은 비밀 탐지보다는 공개 자료를 포함한 분석과 예측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슐스키는 전술, 현행 정보도 실전적인 가치가 크고 위협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정보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차단하는 방첩 공작은 국가안보의 필수이고 비밀성은 정보활동을 과학 등 다른 인지활동과 구별하는 정보의 핵심 속성이라고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또 국가정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관점과 새로운 견해가 있고 또 신정보이론에 따른 정보 성격의 변화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전통적인 정보관은 정보라는 것은 정보의 본질을 간첩활동과 비밀정보 획득, 보호 활용에 두고 정보기관의 핵심 기능은 상대 세력의 비밀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손자병법 역시 첩자 활동을 정보의 중심으로 이제 강조하였죠. 반면에 새로운 정보 견해는 국가정보의 핵심을 비밀 첩보가 아닌 공개 자료와 과학적 분석을 통한 장기적 예측과 종합평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셔먼 켄트, 콜비, 터너는 정보기관을 국책 싱크탱크이자 국가 경영을 지원하는 살아있는 백과사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정보 이론에 따라서 정보활동의 중심이 수집보다는 분석으로 이동을 하고 또 비밀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공개 출처 정보와 과학기술적 수집의 중요성이 커진 반면 보안과 방첩 공작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보 수요자 또한 정책 결정권자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 학계, 일반 국민까지 확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칸에 있는 정보의 자유 거래의 개념인데요. 오픈스카이 에이전시와 정보의 자유 거래에서는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상호 이익과 인리 공용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보 질서를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냉전 중식과 간첩은 위협은 뭐 사실 냉전이 정식이 국가정보의 수요를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양한 비전투적인 안보 위협이 등장함으로 해서 정보 활동의 필요성은 더욱더 중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투적인 국가 간의 간첩 위협은 비주권 행위자, 개인, 조직, 단체로 확산되어서 위협 양상은 더 복잡해졌고 그 결과 정보 수요는 증가한 반면 정보 활동의 수행은 더욱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5절 각국의 위협과 다자 안보입니다. 요 내용은 참고 위협 요인, 그 미국 MD 정책과 역사적 반응도 다자 안보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는 이 다자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세계 국가 이상의 국가가 공동의 문제를 조정, 해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정책 공조의 명목적인 다자주의와 공통의 규범,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다자주의로 구분이 되고 있죠. 실질적인 다자주의의 특징은 비차별성, 가치 불가분성, 포괄적인 호혜성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되겠고요. 협력적인 안보의 성격은 군사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상호 양립 가능한 안보 목표를 추구하며 대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 외교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자 안보의 제도적인 특징으로서는 일반화된 원칙에 기반한 제도적인 안정성과 탄력성을 갖추고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자안보 체제의 역할과 기능인데요. 안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또 공동 안보 과제를 개발하고 군사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 통제를 촉진하고 분쟁 예방과 조사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 문화 등 비군사적 영역으로 협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장 사이버 정보전 281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